여러분,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어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요.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아십니까? 들어볼 가치도 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코웃음을 쳤어요. 유럽이 조롱했죠. 중국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일본은 대놓고 깔봤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70년 전까지 초가집에서 살던 나라가 전쟁 끝나고 밥도 못 먹던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어요. 10년 안에 포기할 거라고 단언했죠.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1조 원 넘는 돈을 떼먹고 도망쳤어요. 기술만 빼가고 사라졌죠.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비웃던 나라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발 팔아달라고요. 그 전투기를요. 초가집 나라가 만든 그 전투기를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방부 연회장에서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프랑스는 웃고 인도네시아는 건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오가는 그야말로 승자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파트너, 기술을 나눈 동맹, 수조 원을 쏟아부은 약속.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케일럽 로크. 25년간 펜타곤에서 전투기의 생과 사를 결정해온 사람입니다. F-22, F-35, 그리고 세상이 잊은 YF-23까지. 제 서명 하나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무기의 심판관. 그런 제가 그날 밤 내린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KF-21은 끝났다. 한국의 꿈은 여기서 멈춘다. 저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밤 인도네시아가 축하한 건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짜리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KF-21 분담금을 낼 수 없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입으로, 같은 손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분담금만 떼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자국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KF-21 개발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 곁에서 설계를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손에 넣은 순간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기술은 가져갔습니다.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국제방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온갖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된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점의 빈틈도, 한 조각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공항 활주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활주로 위에 한국이 만든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빠지면 한국은 무너진다고. KF-21은 고아가 된다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했습니다. 문득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천. 한국 남쪽의 작은 도시입니다. KF-21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며칠은 못 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약속? 이 바닥에서 약속은 휴지보다 가볍다. 당신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이상하게도 그 엔지니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승자들의 축배가 울리는 이 밤에 왜 패배한 자의 눈빛이 떠나지 않는 걸까?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 사실상 종료.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KF-2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강대국의 그림자를 쫓는 작은 나라로만 봤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할 저력 따위는 없는 나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KF-21 프로젝트 사실상 종료. 한국 독자 전투기 개발 실패로 귀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펜이 거침없이 움직였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였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로크 씨,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더군요. 우리 상원이 법을 바꿨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국가가 법을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일까요? 혁명일까요? 국민의 요구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투기 몇 대 때문에 법을 바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전투기 때문에요. 필리핀 상원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전투기 도입을 위해 국가 예산 제한을 해제하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친 겁니다. 전투기 하나 사겠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투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KF-21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 완성도 안 된 전투기입니다. 양산도 안 됐죠. 실전 배치는커녕 시험 비행 중인 기체였습니다. 그런 전투기를 사겠다고 법까지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넘쳐났어요. 미국의 F-16은 검증된 기체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굴러온 베스트셀러죠. 유럽의 그리펜, 타이푼 역시 검증된 기체들이었습니다. 중고 시장에는 상태 좋은 매물이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 모든 선택지를 제치고 아직 미완성인 KF-21을 골랐습니다. 그것도 법까지 바꿔가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 밖의 결정이었죠.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문서, 상원 청문회 기록, 군 관계자 인터뷰까지. 며칠 밤을 새웠죠. 그러다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전투기를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이 되살린 무언가를 샀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살린 무언가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며칠 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로 추정됐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YF-23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YF-23이 뭔지 아십니까? 30년 전 미국에서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자리를 놓고 두 괴물이 맞붙었죠. YF-22와 YF-23이었습니다. YF-22는 나중에 F-22 랩터가 됐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그 기체죠. 그런데 YF-23은요?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 결정에 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분석관이었던 저는 YF-23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보고서가 폐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기술적으로 YF-23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스텔스 성능, 속도, 공력 설계. 모든 면에서 YF-21을 앞섰어요. 하지만 정치가 이겼습니다.
로비가 이긴 거죠. YF-23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KF-21 기술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봤던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나쁘지 않은 스펙.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흡입구 설계도 독특했습니다. 꼬리 날개 각도는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저는 30년 전 자료를 꺼냈습니다. YF-23의 설계 도면이었어요. 겹쳐봤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흐름선이 닮아 있었습니다. 공력 설계 철학이 겹쳤어요. 미국이 30년 전에 버린 그 길을 한국이 걷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필리핀은 뭔가를 본 겁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들이 본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겠다고요. 사천으로. KF-21이 태어나는 그곳으로. 자카르타에서 저는 한국의 장례식을 보러 갔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은퇴한 늙은이가 뭘 하러 한국까지 가는 건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YF-23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년 전 제 손으로 묻어버린 그 이름이. 사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공기가 차갑더군요. 자카르타의 습하고 끈적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30분쯤 달렸을까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KF-21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이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바꿔가며 선택한 전투기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당연히 들떠있을 줄 알았습니다. 축제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환호도 축배도 없었어요. 마치 뉴스를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박선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화려한 직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필리핀 소식 들으셨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납기 맞춰 기체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관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약서 하나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서로 등을 두드리며 환호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떠들썩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었어요. 흥분도 자만도 들뜬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중만 있었죠. 저는 시제기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박선임이 저를 경납고로 안내하더군요.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KF-21. 아직 도색도 안 된 시제기였습니다. 회색 금속 표면이 조명 아래서 둔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0년간 전투기를 봐온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외형은 익숙했어요. F-22와 비슷한 듯 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비율이 달랐어요. 실루엣이 달랐습니다. 특히 꼬리날개 각도에서 기시감이 폭발했죠. 저는 30년 전 그 기체를 떠올렸습니다. YF-23. 세상이 잊어버린 전설. 미국이 버린 꿈. 그 그림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이 설계, 어디서 영감을 얻으신 겁니까? 그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영감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공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최적의 답을 찾아가면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칙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용했을 뿐이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YF-23이 왜 뛰어났는지, 미국이 왜 그 길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 길이 왜 정답인지. 한국은 미국이 버린 숙제를 주어서 끝까지 풀어낸 거예요. 저는 시제기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으로 금속 표면을 만져봤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꿈이 여기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되살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박선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왜 축하도 없습니까? 그가 슬쩍 웃더군요. 아직 멀었습니다. 날아봐야 알죠.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로 말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보용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싸우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죠. 증명하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다음 전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본 것은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사천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전설은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손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경납고를 나선 뒤에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방금 본 것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은 봤어요. 이제 속을 볼 차례였죠. 박선임이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통합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길었습니다. 방음 처리된 복도를 지나자 거대한 서버실이 나타났죠. 수백 대의 서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냉각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괴물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전투기의 진짜 성능은 외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로 봐야 해요. 시뮬레이션 결과, 풍동 실험 데이터, 비행 역학 계산치. 이런 것들이 전투기의 진짜 얼굴이죠. 저는 25년간 이 데이터들을 읽어왔습니다. 숫자만 봐도 그 전투기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KF-21의 민낯을 벗겨보겠다고요. 담당 연구원이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공력 계수, 레이더 반사 면적, 열 분산 패턴, 항력 곡선.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4.5세대 전투기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였어요.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설정값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실측 데이터입니다. 풍동 실험 결과와 일치하죠. 저는 다음 데이터를 봤습니다. 흡입구 설계였어요. S덕트 구조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죠. 레이더 파가 엔진에 닿기 전에 산란되고 소멸하는 설계입니다. 이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F-22에 들어간 기술이죠. 그런데 KF-21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료가 떠올랐어요. YF-23의 설계 철학. 극단적인 스텔스 추구. 레이더 피탐지 면적 최소화. 그때 미국은 이 길을 버렸습니다. 너무 급진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인 YF-21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버려진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30년 전에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야. 진화다.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 기동성 테스트, 무장 탑재량 계산.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이 됩니까?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더군요. 곧 비행 테스트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를 나오는데 박선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못한 계산을 했더군요. 어떻게 한 겁니까? 박선임이 슬쩍 웃었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나라예요. 자원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인력이 넘치죠.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관료주의, 정치 논리, 예산 싸움. 기술이 아닌 것들이 기술의 발목을 잡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예요. 자원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히려 본질에 집중했던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목표만 바라보고 최단 거리로 달려온 거예요. 저는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숫자는 정치를 모릅니다. 로비를 모르죠. 오직 물리 법칙만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KF-21의 숫자들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한국은 해냈다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봤어요. 이제 진짜를 볼 차례였죠. 하늘을 나는 모습을. 비행 테스트가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만 기다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며칠 뒤 비행 테스트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지더군요. 잠을 설쳤어요. 데이터는 봤습니다. 숫자는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늘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전투기는 날아봐야 합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죠. 마치 수술실 같았어요. 긴장은 최고조인데 모두가 침착하게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탑 옆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쌍안경을 들었어요. 활주로 저 끝에 KF-21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도색도 안 된 시제기였죠. 회색 금속 표면이 아침 햇살에 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전 경납고에서 봤던 그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활주로를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미국 전투기들 특유의 거친 포효와는 달랐어요. 정제된 소리랄까요? 힘이 있지만 절제된 느낌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KF-21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더니 속도가 붙었습니다. 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기수가 들렸어요. 저는 쌍안경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멈췄죠.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아니, 중력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중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게 아니라 공기와 함께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전투기의 이륙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KF-21이 고도를 올렸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은빛점이 되어 사라져 가더군요. 관제탑에서 무선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테스트 기동 시작합니다. 저는 쌍안경을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KF-21이 하늘에서 춤을 췄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급강하. 일반적인 기동이 아니었어요. 고바등각 기동이었습니다. 기술을 극단적으로 들어올린 채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죠. 이건 실속 위험이 큰 기동이에요. 잘못하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기는 피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KF-21은 거침없었습니다.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였어요. 추력 편향 노즐도 없는 기체가 어떻게 저런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어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YF-23의 비행 테스트 영상. 제 서재에 아직 남아있는 그 영상이요. 그때 봤던 움직임과 지금 눈앞의 움직임이 겹쳤습니다. 똑같았어요. 아니, 더 세련됐습니다. 30년 전 YF-23이 보여주려 했던 것을 KF-21이 완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서 있던 박선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표정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보는 것처럼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 기동,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가 대답하더군요. 공력 설계입니다. 기체 형상 자체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로 해결한 거죠. 소프트웨어로 땜질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요.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기체의 불안정성을 보정하죠. 하지만 한국은 기체 자체를 완벽하게 설계한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더 어려운 길이었죠. 하지만 더 옳은 길이었습니다. KF-21이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더군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박수였어요.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기체가 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은 옳았어요. 그들은 뭔가를 본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역사를 걷어찼죠. 저 역시 틀렸습니다. 한국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비행 테스트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KF-21의 비행 궤적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YF-23의 그림자와 겹쳐졌죠.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이 부활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불안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술 유출이라고요? 분담금 한 푼 안 내고 도망친 쪽이 기술 유출을 운운하다니. 뻔뻔함에도 한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가 움직였어요. KF-21의 동남아 수출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이었죠. 경제 제재를 시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한국을 겁주려는 거였죠.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림이 보이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송, 중국의 압박. 누군가 조율하고 있었죠. KF-21을 죽이려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필리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KF-21 결함설이 담긴 문서가 유포되기 시작했죠. 출처불명의 괴문서였어요.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KF-21의 엔진에 결함이 있다. 스텔스 성능이 과장됐다. 실전 배치 불가능하다.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여론은 흔들렸습니다. 필리핀 상원에서 법안 서명이 보류됐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익숙한 패턴이었거든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YF-23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술로 진 게 아니었어요. 정치에 당한 거였죠. 로비에 밀린 겁니다. 거짓 정보와 여론 조작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KF-21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메일함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로크 씨,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을 다물면 안전합니다. 나서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협박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이 정도로 겁먹을 거였으면 애초에 사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별이 보이지 않더군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YF-23이 정치 논리에 묻히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제 보고서가 폐기 결정에 이용됐죠. 저는 침묵했어요. 순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건 현명한 게 아니었어요. 비겁한 거였죠. 저는 도망쳤던 겁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30년간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30년 전에 못한 일을 지금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야 하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위원회에 연락을 넣었어요.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죠. KF-21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답장은 빨랐어요. 그들은 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선을 넘은 겁니다. 협박이 더 거세질 거예요.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증인이 되겠다. 30년 전에 죽인 전설을 위해, 지금 살아난 전설을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마닐라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랄까요? 손에는 30년치 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YF-23의 평가 보고서, KF-21의 기술 분석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비행 테스트 기록까지.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필리핀 상원 청문회장.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긴장감은 거대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죠.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죠. 심호흡을 했어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케일럽 로크입니다. 25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전투기의 생사를 결정해온 사람이죠. F-22, F-35, 그리고 세상이 잊은 YF-23까지. 제 서명이 찍히면 무기는 살거나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기의 심판관이라고 불렀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오늘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증인으로 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KF-21의 설계 도면과 YF-23의 설계 도면을 나란히 보여줬죠. 흐름선이 겹쳤습니다. 공력 설계 철학이 일치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30년 전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YF-22와 YF-23. 두 괴물 중 하나를 골라야 했죠. 기술적으로 YF-23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이겼어요. 로비가 이겼죠. YF-23은 죽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그 결정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제 보고서가 폐기 결정에 이용됐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3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KF-21의 비행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며칠 전 사천에서 직접 촬영한 거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KF-21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어요. 고바등각 기동, 급선회, 급상승. 청문회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30년 전 YF-23이 보여주려 했던 것을 KF-21이 완성했어요. 한국은 미국이 버린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겁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협박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익명으로 온 메일, 소송 협박, 거짓 정보 유포 정황. 모든 것을 보여줬죠.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전투기가 정말 고철이라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KF-21이 진짜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KF-21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바꿀 겁니다. 아니, 이미 바꾸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편도, 한국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진실의 편이에요. 오늘 제가 본 것, 제가 아는 것,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점점 퍼졌죠. 방청석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리더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필리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KF-21 도입이 최종 확정된 거죠.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의 하늘이 맑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푸르게 보이더군요. 필리핀 상원 표결이 끝난 날 밤, 저는 마닐라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KF-21 도입 확정, 만장일치 통과.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닐라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선임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로크 씨, 뉴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천에 다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사천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박선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가 말했어요. 첫 양산기가 출고됩니다. 오늘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크 씨가 싸우는 동안 우리는 만들고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납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공장 노동자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축배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경납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KF-21.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색이 되어 있었어요. 짙은 회색 위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양산기였어요. 진짜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체가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표면에 부딪혀 반사됐어요. 눈이 부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꿈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박선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죠. 파트너는 배신했고 세계는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대답하더군요. 약속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에게요. 할 수 있다고. 해내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 사천에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 저는 비웃었죠.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린 건 저였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던 겁니다. 경납고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설도 축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기체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어요. 수년간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낸 거구나. 이 사람들이 전설을 되살린 거구나. 행사가 끝나고 저는 활주로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KF-21이 저 멀리 보였어요.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뭘 샀습니까? 과거를 샀어요. 검증된 것, 안전한 것, 이미 증명된 것을 골랐죠. 필리핀은 뭘 샀습니까? 미래를 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위험해 보이는 것,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세상이 비웃을 때, 파트너가 배신할 때 혼자서 끝까지 걸어갔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천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며칠 전 이 하늘을 KF-21이 날았습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이 다시 날아올랐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설은 죽지 않는다. 그걸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짊어졌던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죠. 한국의 몫이에요.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